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도와줄 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현 선물 모두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율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이 불안한 가운데 환율도 오르고 있고 실적도 불안하고요. 거기에 금리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우리 증시 상승할 만한 재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오늘 상장에 성공한 우진엔텍의 경우에는 따따블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IPO 시장의 현황까지도 오늘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를 살펴본 결과 1년 전과 비교해서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주의 취득 공시를 한 상장사들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자사주 총 취득 규모가 8조 3천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9%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각한 규모도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33.3% 증가하면서 3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지난 3년간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 그리고 소각 모두 그 규모가 꾸준히 늘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9곳의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에 나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곳으로 늘면서 총 1년 사이에 29곳의 기업이 자사주 취득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별로 자기 주식 취득 현황 어떨까요? 네, 지난해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 취득 규모가 가장 많았던 곳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난 2년간 총 1조 원이 넘는 자사주 취득에 나섰는데요. 자, 이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기아, 신한금융지주 순이었습니다. 자사주를 많이 소각한 기업은 단연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6천억 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에 나섰는데요. 그 전해인 2022년 역시나 6천억 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신한지주, 기아 등의 순으로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업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서 건설주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건설업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건설업계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부도와 공사 중단, 거기에 미분양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업계의 불황의 터널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쉽지가 않다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건설사 10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여파는 사실 협력업체뿐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에게까지 지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총 21곳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7곳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었고요. 또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300여 건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설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분양보증과 임대보증 사고도 급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양보증과 임대보증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이 날 경우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구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계약자들이 냈던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돌려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지난해 발생한 전국에서 있었던 분양과 임대보증 사고 건수가 1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무려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22년에는 이런 관련 사고가 한 건이었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57억 원에 그쳤는데 결국 금액 부분만 놓고 좀 따져보면 무려 1년 사이에 165배의 이런 사고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넷플릭스와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 영화 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네, 정부가 OTT 업계 사업자들이 이 영화 발전기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갈 위기에 놓여 있는 영화 이 발전기금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영화 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객으로부터 영화표의 3%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정부의 검토 방침은 기재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재부의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에서 평가단이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존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OT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냐면 그 방안이 OTT 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제 재사용하도록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재사용하도록 이런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유사한 방안들을 좀 짜봐야 한다라고 기재부 운용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2022년에는 영화 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액이 17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팬데믹 직전인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영화 관람객 수가 크게 줄면서 이 기금 역시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이 OTT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OTT 서비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자칫하면 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소식부터 OTT의 영화 발전기금 부과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와 PC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짙은 모습입니다. 혼조로 출발한 뒤에 현재는 하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인데요.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 현재 0.39% 내려가면서 지수 2,4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550개 넘게 포착이 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해운주의 하락 속에 운수창고 업종 크게 빠지고 있고요. 뒤이어서 의료 정밀 업종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2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대형주의 흐름이 부진한데요. 기관이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현재 54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외국인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하락 종목의 수가 1,100개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HPSP와 리노공업 등 반도체 장비단은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7% 가까이 내려가면서 83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각 930억 원,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제조업과 IT 종합 쪽에서 매수세 보이면서 3,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웹툰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또 카카오의 피코마가 연간 거래액 9천억 원을 달성했고 또 네이버 웹툰도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웹툰 기업들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스터블루 상한가 진입한 뒤에 2,8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핑거스토리와 조이시티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부진한 쪽은요, 반도체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가이던스 하향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종목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각각 6%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가온칩스도 6% 넘게 빠지면서 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익이 되는 뉴스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좋은 뉴스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이재규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굿뉴스 바로 들어가나요? 네. 시황 말고? 굿뉴스 예, 먼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굿뉴스는 오늘 웹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웹툰 쪽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만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웹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시장뿐만 이건 어떻게 보면 증시들마다 다 공통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지금 탄력이 붙는 쪽들이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웹툰 관련돼서 나온 좋은 기사라든지 실제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웹툰 관련주들은 이제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도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뉴스,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추이는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집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의 추이까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보셨나요? 저도 이제 본부장님 대충 좀 비슷하거든요. 뭐 일단 지금 시장에서 한정적으로 굿뉴스를 보자면 솔직히 뭐 지금은 미디어, 콘텐츠, 뭐 웹툰 관련 말고는 딱히 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부장님 앞전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지금 웹툰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또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에 일단 좀 네이버 웹툰의 좀 이상장 부분들이 좀 모멘텀까지도 일단 좀 얻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작년에 좀 부각을 받지 못했던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올해 또 긍정적인 좀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갭티브양 이 관련한 편성이 축소가 됐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좀 미국 제작사를 통해서 제작이 좀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좀 매출단 부분들이 충분하게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좀 라인업도 굉장히 좀 짱짱한 상황이죠. 그만큼 좀 제작 규모가 좀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드라마들 같은 경우가 라인업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좀 넷플릭스 후광 효과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좀 상승 개연성 여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성장주 밸류 중심적으로 시장이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에서 뭐 미디어 쪽이 좀 강하다고 해서 반도체는 좀 눌리고 뭐 온디바이스가 좀 눌린다고 해서 지금은 단순히 뭐 모멘텀이 꺾였다기보다는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상승 나와준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그만큼 좀 연기금들의 좀 물량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하게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웹툰과 더불어서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오늘 장에서 배드뉴스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이제 배드뉴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지금 이제 배드뉴스를 좀 찾아보자면 솔직히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좀 너무나도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일단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쪽에 대한 실적이 뭐 하회를 할 것이다, 실적이 좋지가 못할 것이다라는 이 우려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왔던 부분들이고 결과론적으로 뭐 리튬가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 판가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매출단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레벨 다운들이 좀 일어난 현상들이었죠. 이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여전히 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 판매량 부분들은 뭐 갈수록 시기적인 부분들이 뭐 증가는 해주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가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다른 성장주 밸류에 좀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이동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좀 상방 부분들은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좀 하방으로 계속 빠지는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공매도 금지 효과 부분들이 일단 2차 전지 쪽에 좀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쪽을 좀 내리막으로 좀 강하게 내려줄 만한 요소들도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지금은 신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떤 특성한 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일단은 당장 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좀 박스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실적 부진 우려에 대한 부분 배드뉴스로 꼽아주셨는데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좀 배드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해운주라든지 유가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중동이라든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었던 대만 쪽에 대한 선거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24년도 내내 증시 자체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돼서는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서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 싶은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2월 6일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변동성이 저는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는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동 리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2024년도 연간 내내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일 아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었는지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장에서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2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8,7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화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4,72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좋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1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850원 선 정도의 지금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DS 단석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가장 마지막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주는데 8% 넘게 올라주면서 22만 2,5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리바트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오늘 장에서 8% 넘게 오르다가 지금 시간에는
1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7,950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입니다. 우진엔텍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300% 가득 채워서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21,200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한가 흐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 보겠습니다. 웹툰과 관련된 종목인데 앞서서 저희가 뉴스로도 짚어드렸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으면서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 2,865원 선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인성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인데 인성정보와 더불어서 오늘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주가 4,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코세스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차별화된 흐름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코세스는 급등 양상을 펼쳐줍니다. 15,54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9%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4,8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셨는데 화면 보시면서 좀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제주은행이 눈에 굉장히 띄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주 갑자기 왜 오르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배당 기준일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중에서는 분기 배당과 연간 배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NIM이라고 해서 이제 이자에 관련돼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은행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24년도에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냐면 일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주주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업들에다가 압력을 넣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PBR 1배 미만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제주은행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을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어쨌든 HBM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늘어나면서 설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장비를 여태까지 써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장비를 계속해서 써왔는데 사용해 왔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 장비단에 넣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펜트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하지만 관련돼서 벤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제주은행과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특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나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인성 정보가 일단 좀 특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인성 정보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AI 쪽입니다. 그러니까 GPT 스토어 관련해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성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비대면 의료 쪽에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주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GPT
모빌리티 스토어 관련해서 한국판 킬러 앱이라고 하죠. 이 킬러 앱 관련해가지고 의료 AI 쪽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최선호주로 인성 정보가 지금은 일단은 좀 부각이 받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좀 비대면 의료라든지 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쪽이 좀 대중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부분들이 있어서 인성 정보가 일단은 좀 점유율 부분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정보 좀 자체 기업 밸류가 지금 헬스 사업 쪽 관련해가지고 미국 시장도 일단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유럽 시장까지도 지금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인 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성 정보가 일단은 좀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좀 굉장히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간 좀 주가가 바닥권에 좀 많이 쉬었는데 역대급의 지금 거래 대금들이 좀 바닥권에서도 많이 좀 들어와 준 상황이고요. 앞전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도 대금들의 수요는 많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나가고 있는 폭도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인성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12월 12일 기준으로 100 수준이 안 됐거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 기점부터 해서 19일, 12월 19일 기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배 이상 수치가 지금 2% 이상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만큼 외국인의 지금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인성 정보 쪽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사이클이 이동을 해주면서 인성 정보를 다시 또 바라봐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여부도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상한가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박스 고가권까지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고 라인 때까지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 매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인성 정보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성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리뷰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웹툰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웹툰 관련 주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이슈 외에도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슈가 좀 기대감으로 더해질 것 같은데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궁금해요. 일단 네이버 웹툰이 상장된 종목은 아닌 만큼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또 이 모멘텀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죠. 네이버 웹툰 관련 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Y랩이라든지 MBT 같은 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 지금 흑자 회사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때 미증시에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약 5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장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Y랩 같은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Y랩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 중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했다라고 해서 Y랩이 그에 따른 뭐 리밸런싱이 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Y랩이 주가 흐름 상으로는 봤을 때 지금부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랩 뭐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상 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가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10,000원이니까 15,000원대까지라고 한다면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단숨에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연말까지 뭐 네이버 웹툰의 상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될 때까지 혹은 상장이 실제로 확정될 때까지는 변동성,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 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미스터블루라는 기업도 있고요. 지금 Y랩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약하지만 뭐 DNC 미디어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웹툰 관련주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계좌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급등하는 섹터를 좀 짚어봤는데 이 시간 기준으로 좀 하락하는 섹터들도 있잖아요. 오늘 또 해운주가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지속적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해운주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슈로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할지 오늘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사이클이 좀 많이 돌아줄 수는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는 하거든요. 일단은 그만큼 지정적 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만 딱 놓고 봐도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 비율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도 좀 큰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 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지정적 리스크 부분들이 뭐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지금은 좀 너무 빠르지만 일단 지금 보통적으로 사이클 움직이는 주도기만 봐도 뭐 지금은 이제 뭐 물류 쪽이 움직인 다음에 그다음에 해운, 그리고 다시 또 해운이 움직이고 또 물류가 움직이고 혹은 또 이제 뭐 방산 쪽이 움직였다가 또 이제 다른 섹터들이 계속 좀 이동을 해주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좀 수급 사이클이 잡힌다는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한 묶음으로 같이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지정적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은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 뭐 물론 이 부분들이 지금 물류 정상화 부분들이 걸리기에까지는 좀 수개월이 걸린다라는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좀 수개월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이 다시 물동량이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수개월 동안은 사이클은 지속이 될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네, 다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좀 급등력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좀 수익률을 좀 빠르게 노려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좀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질 때는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집니다. 일부 차익이 좀 많이 나오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손절가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하한가 가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NKMX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이거든요. NKMX가 오늘 좀 하한가를 달성하고 나서 지금 한 27%까지 뭐 다시 좀 하한가 밑으로 위로 좀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NKMX 같은 경우가 뭐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뷰키트를 좀 개발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치매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 좀 하한가를 갔던 부분들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우려감이 전해지면서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하한가를 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하한가가 딱 달성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공고를 올려가지고 뭐 이제 하한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외부적으로 뭐 악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보도 내용들이 있어서 뭐 사실과 근거가 전혀 없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NKMX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 전혀 떨어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사업성 부분들이 있어서도 NK세포 치료제 부분들이 아마 올해부터 실적이 찍힐 겁니다. 아마 올해부터 NK세포 치료제 부분들이 실적이 찍힌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는 적으로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기는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워낙 최근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좀 우려감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진 걸로 판단이 드는데 결국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하게 있는 NKMX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또 다시금 우상향이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리 종목에 좀 편입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저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섹터에 대해서 좀 의견까지 전해주셨고 이재규 본부장께서는 어떤 섹터 좀 하락 섹터로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하락 섹터 말씀이죠. 하락 네. 섹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운이나 물류 관련주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낙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컨텍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딱히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AP 위성이라는 기업도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2024년도만 본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오늘 그 우주항공 쪽이 전반적으로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2024년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1분 그 연간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3월달과 4월달이 될 때쯤에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적으로 뭐 특례 상장 기업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적으로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을 많이 줄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가면서 재무적으로 안 좋으면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를 보이는 섹터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리 반도체주들은 그 훈풍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좀 있는 건지 지금 좀 고점에서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반도체주만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좀 대답을 할까요? 디커플링이 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2% 좀 안 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어쨌든 3위 기업인데 이 3위 기업의 주가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자금들이 계속해서 좀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여기선 일본 증시의 메리트가 부각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중국을 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쪽 증시가 계속해서 안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주로도 많이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라는 이런 상징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매도할 때는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도 어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과 많이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번에 휴대폰 쪽에서도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대를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맞고요. 반도체가 2024년도에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내려올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에는 한참 모자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레거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좀 탄탄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 이제 원픽 섹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좀 원픽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좀 메모리 쪽 기판 관련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좀 심텍을 일단은 지금은 좀 충분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심텍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 때 좀 실적 쇼크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일부 좀 가동률이 회복이 됐습니다. 가동률이 좀 일부 회복이 되면서 아마 3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하게 흑자 전환 역시도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메모리 업황 관련해서도 뭐 긍정적인 반등 시그널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심텍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이 지금 메모리 쪽에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규모의 한 90% 정도가. 그러면 결국 메모리 업황이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 부분들, 주가에 대한 변동성 부분들도 빠르게 확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도 많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좀 심택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후광 효과를 확실히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심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향후 점진적으로 성장성 부분들은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택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뭐 매수가 부분들은 저는 한번 지금 라인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7,9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 라인보다 살짝 좀 밑에인 42,000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손절 라인은 한 37,0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운용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보통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심택도 자주 언급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심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뭐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급등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와도 결국 저점을 계속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한 길면 한 달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 짧으면 한 1, 2주 정도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단기 수익 관점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신택을 원픽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 라인 37,500원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재규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IT 부품 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드림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SL이라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시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에 가면 가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선으로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장 내에는 사람도 없어지고 로봇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전자 가격 표시기 이런 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혹은 가격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무언가 표시할 수 있는 이 표시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개의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 연평균 약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성에 투자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솔로임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측면에서 성장성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솔로임이라는 기업은 지금 전자 가격 표시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CES에서 솔로엠에 참여를 해서 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고속 충전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오늘도 이제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헬스케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ESL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VS라든지 여러 가지 파워 모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충전 부분, 그리고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솔레임 같은 경우는 현재 3250원, 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목표가를 32,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32,000원 달성되면 다시 한번 나와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5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솔레임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7,500원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가 달성된다면 AS까지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감까지 저희가 좀 짚어볼 만한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뭐 제가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할 만한 좀 투자 전략을 잡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수급 사이클 이동 범위만 놓고 봐도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AI 쪽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의료 쪽 그러니까 보통 지금 AI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 모멘텀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지금 AI 쪽이 움직인다는 부분도 좀 기대감이 일단은 좀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GPT 스토어 부분들이 일단 출시를 해주면서 AI 주요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AI 시장이 개화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은 기대감과 플러스 실적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AI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이제는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눌리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지금 뭐 악재가 나왔다거나 뭐 업황이 다시 무너진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눌리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많이 강했던 만큼 온디바이스가 좀 쉰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금 저는 사이클의 HBM 쪽으로 또 이동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HBM 쪽 관련주들은 이제 막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주 밸류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HBM 쪽이 조금 저는 최우선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시장은 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쪽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재기 본부장에도 짧게 마감 전략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도 이제는 매수할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급하게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이 됐건 간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레벨 자체가 지금은 매수하기 적합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고점대에서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2,5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종목 현금 비중을 조금은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원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약세 속에서 실적 기반으로 선별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해운전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양날의 검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웹툰과 관련된 섹터가 전반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면 훈풍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